네, 계속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빅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조기 대선이 막을 내렸고 오늘 새 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2,770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강한 시장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일단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업계에 몸담고 있으면 시장 올라가는 걸 좋게 보는데 오늘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상승했던 배경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해소로 이제 한국 경제가 조금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게 이제 투자들의 대응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상승 지금 하반기에 3,000 피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레벨업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저희의 공식적인 전망은요. 네. 저희가 2,9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 이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지주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지배 구조를 건드는 부분은 주식시장의 레벨과 관련해서 주당 순이익을 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PER이라고 하는 멀티플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새 정부의 정책이 정말로 긍정적이라면 그때는 정말 3,000포인트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상황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체감하는 지금 경제 지수도 굉장히 안 좋고요. 오늘 취임사를 들어보니 추경 편성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만연해진 시장이거든요. 추경 편성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조금 수혜를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네. 금리 인하도 단행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추경 규모는 일단 35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편성된 추경은 13.8조 원인데 여기에다가 35조 원 정도를 더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겠지만 지역 화폐와 비슷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지원은 사실 여러 가지 소비를 이끌지만 고가의 소비재는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비내구재라든지 아니면 준내구재 이런 쪽에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내수와 관련된 소비 섹터가 굉장히 조금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주도주에다가 추경 이슈로 소비주까지 봐야 되는 환경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재도 함께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지금 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을 한 가운데 되려 5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거든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데 수출은 선방했다. 이 같은 메시지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수출이 월간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연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5월까지의 수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아직 미지수인 이 부분을 저희는 모르는데 한국은행은 추정을 했을 때 이게 우리 경제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낼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민간 소비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 있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있는데 이 민간 소비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수출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마이너스로 변화가 되는 게 문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의 월간 수출은 분명히 양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리 조금 악재 요인으로 반영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킨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결론은 추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취임 당일날 또 환율 시장을 보니까 외환 시장을 보니까 원화 강세 현상이 또렷하게 포착이 됐고요.
지금 내수주 관련해서도 지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그러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의 현 시점에는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요. 원화 강세와 한국의 부양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는 수출주, 뭐 반도체나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내수 관련주, 소비주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망하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일 때는 해당 섹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주는 원화가 약세일 때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반대 움직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 관련해서 원화가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외국인의 매수도 적극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이같이 원화 강세 플러스 어떤 전제 요건이 있어야지 외국인이 더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두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한 환율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새 정부가 수립이 됐고 굉장히 강한 부양 기조를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1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다 더해서 기존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있었다가 지금 1,370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장외에서 1,360원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환차익을 또 만들어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한 상황에서 원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강해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과 환율 전망이 우호적이어야지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벌써 시간이 6월입니다. 2025년 절반이 딱 지나온 상황인 건데 글쎄요, 지금 조방원으로 힘을 냈던 상반기 힘을 냈던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증시 활성화가 되면은 그 에너지가 반도체라든지 수출주로 좀 확산이 될지 아니면 조방원 중심의 상승이 계속 지속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반기 투자의 맥은 좀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방원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조방원에서 원은 이제 조금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원전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방원이 결국에 해외 쪽에 수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내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 정부나 새로운 정부나 동일한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원전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조가 과거와 지금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이 조금 약화가 됐다라고 봐서 조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결국에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오르긴 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게 뭐냐 할 정도로 약했고요. 반도체는 올랐던 이유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쪽인데 한국 정부의 AI 투자도 있었지만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영향인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언제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 조선과 방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조선과 방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바이오 플랫폼 업체 펩트론을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이오는 계속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까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뭐 CDMO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와 별개로 이제 미용기기, 미용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미용 의료는 이것도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따라서 위탁 생산 업체는 좀 부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펩트론 마찬가지로 11112와 이 계약 이슈 때문에 한가를 맞았는데 이 신약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항상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막 장애물, 악재가 있을 때는 약간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좀 여류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상반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은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계속해서 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수 쪽과 관련해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플랫폼이라면 AI 플랫폼. AI 플랫폼,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네.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말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하락했는데.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된 네. 이슈가 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이 균형 발전, 이런 성장을 위한 법인데 이 대기업 집단이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악재를 넘어서서 이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플랫폼에 대한 개발, 특히 GPU도 뭐 5만 장 사고 AI 쪽에 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엔 너무나 안 좋았던 이 플랫폼이 올라갈 여지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이제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취임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이 기후 에너지 정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있는데 서해안을 기준으로 남해안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U자형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이제 개발하는 건데요. 이런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이것을 선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과 신재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I 플랫폼과 신재생 에너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리더 공백이라는 리스크는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변수는 상존해 있는 시장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상호관세 중지에 대한 항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4일까지 협상국에 최상의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도 한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투자 대응,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계속해서 투자 매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게 되면 여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 시간은 6월 4일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네. 미국은 이제 동부 시간으로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공교롭게도 다른 나라는 협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정부가 오늘 들어섰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행정부에서 논의됐던 그 사항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심사숙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품목 관세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가 이슈가 됐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뭐 수출주 이런 것들은 이 상호관세는 피하더라도 품목관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악재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야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미 국채 쪽으로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감세안에 대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미 국채 시장. 월가 거물들도 지금 미국의 부채 규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달러화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현상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 부분이 고쳐질 것 같습니다. 이 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약세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금리가 높아질 때 그 금리에 영향을 받는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의 상승은 달러 강세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채 금리의 상승과 달러 약세는 그 일반적인 이론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현재 미국은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36.2조 달러의 빚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7월 또는 8월 초까지 더 높일 수 있는 한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투자들도 미국 자산에 꼭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발생하면서 미국채 수요를 안 늘리고요. 그 과정에서 달러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타결이 돼야 미국 경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될 것이고 이 재정과 부채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한두 달은 지속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윌러 연준 이사는요. 미국 관세가 미국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미국 경제 지표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여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금리 인하 기조의 환경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빨라지느냐 뒤처지느냐 이 차이인데 저희는 아마도 3분기 말이나 아니면 4분기 초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세 이슈가 실질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근원 PC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뭐 3%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제 경제 지표로 찍히는 물가가 아니라 사실 연준은 사람들의 심리,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이 뭐 6%에서 7%까지도 찍었고 또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목별로 나눠보게 되면 의료 비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료와 같은 주거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계란값 상승과 같은 식료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금리 인하의 시점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고 결국에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과감하게 내릴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월러 이사가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러 연준 이사의 주장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성될 환경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 우리 투자자분들 올 한 해 주목해야 할 변수 짚어주신다면요. 네, 올해 하반기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말을 보고 시장을 보게 된다면 연말은 지금보다 높은 레벨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코스피 2,9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7, 8월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보게 되면 그때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하고요. 특히 기존 주도주인 조선 방산에 이어서 신정부의 정책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수주, 또 여기에서 소비 관련주 주목해보는 게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좀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